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인스타그램을 리뷰하면서 동시대 미술도 역사와 철학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미술관 인스타그램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의 꽃은 기획전이나 특별전이 아니라 바로 상설전입니다. 상설전은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오늘 만나볼 오르세 미술관 인스타의 총 게시물은 현재 2,541개인데요. 한 번에 다 소개한다면 허겁지겁 먹는 미식과 같겠죠? 오늘은 오르세 1부입니다. 오르세가 첫 인스타를 시작한 2016년부터 시작해볼게요. 2016년 3월 오르세의 첫 게시물은 에드가 드가의 14살의 어린 모희입니다. 미술관 작품들을 응시하고 있는 여린 소녀의 뒷모습이에요. 드가의 작품은 원래 왁스로 제작되었는데 이 작품만 생전에 공개되었다고 해요. 이후 브론즈로 제작되어 주로 북미와 유럽의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국내에도 지난 2011년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 출품되기도 했어요. 세틴 재질의 헤어 리본을 단 어린 발레리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유독 이 작품에 대해 오르세 미술관의 애정이 큰 것 같아요. 피드에 자주 보이거든요. 미술가들의 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풀리죠. 1926년에 작고한 모네도 1997년부터 저작권이 풀려서 수많은 아트 상품과 포스터들이 생겨났어요. 양산 쓴 여인은 정말 여러 곳에서 보셨죠? 이 원작이 바로 오르세에 있습니다. 오르세에서 한동안 발걸음이 멈췄던 바로 그 장소예요. 유럽의 미술관들은 원래 미술관이 아닌 공간을 탈바꿈시킨 곳이 많죠. 오르세도 그중 하나인데요. 1900년에 지어진 기차역이었는데 1970년대 미술관으로 재개발되었고 1986년에 개관했습니다. 회화 소장품이 3,650점 중 3분의 1이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프랑스를 방문하면 꼭 가보는 곳이기도 해요. 시계탑 보이시나요? 인생샷 명소로도 유명한 포토존이에요. 1875년 이후 파리에서 전시된 적이 없는 작품이 복원 후에 설치되는 장면입니다. 루이 마리 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가예요. 대작이지만 섬세한 묘사가 특징이고요. 오르세 인스타에는 그냥 작품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설치와 복원, 그리고 감상자들까지 포함된 현장감이 넘치는 이미지를 올리는 게 매력적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으로 널리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에게 헌정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건축가 중에는 가구도 제작한 분들이 있는데요. 가우디도 그렇죠. 가구들도 그의 건축처럼 직선 대신 부드러운 곡선이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의자는 정중하지만 푸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너무 좋죠. 우선 사진 작품이 배경인 것도 매력적인데요. 저는 특히 가우디의 가구들이 좌대 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좋아요. 사실 가구는 좌대가 아닌 바닥에 있을 때 더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술관에서 소장품 촬영할 때 특권이에요. 이렇게 디테일 컷을 인스타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르세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화가의 초상, 자화상이죠. 이 작품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건데 또 막상 미술관에서는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랩탑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고흐의 우울한 녹색이 섞인 푸른색 눈동자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조르주 세라의 서커스입니다. 미술 교과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화가죠. 작품은 잘 몰라도 신인상주의, 전묘화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겐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그 작품보다 몇 년 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쇠라의 작품은 정말 많은 시간이 요구돼요. 작품 제작 연도를 봐도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높고 광활합니다. 특히나 유리천정과 아치형 채광이 있는 메인홀은 하이라이트 조명과 화이트 큐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더 신선하게 다가오고요. 또 박물관의 어두침침한 조명,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유물들은 빛에 약해서 박물관에서는 자연광과 하이라이트 조명을 자제해요. 암튼 박물관의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아주 달라서 더 인상적이에요. 저의 최애 작가님 중 한 분인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대표작도 오르세의 소장품이었어요. 이 작품에 감상자들이 붙인 제목이 화가의 어머니인데 오르세 인스타에서도 화가의 어머니라고 표기했네요. 휘슬러는 무채색에 관심이 많아서 작품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죠. 이 작품 역시 오르세 인스타 여기저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2016년에 오르세 미술관은 이 작품을 호주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임대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870년대에는 아마도 이 사진이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식 기술이었나 봐요. 이 소장품은 잠자는 고양이를 찍은 익명의 사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사들은 많았나 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휘슬러의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지배하는 화폭에서 나이든 여인은 프레임 밖 어떤 곳을 응시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볼 때 화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구도와 포즈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 다른 곳으로 시야를 돌리는 게 바로 예술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구스타프 쿠르베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죠. 젊었을 때 그린 자화상 절망하는 남자나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가 그를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로 만들었어요. 이 마루 깎는 사람들 역시 근대를 넘어선 현대적인 주제를 담았는데요. 사실 미술이 장식품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쿠르베 씨는 작품의 소장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루를 깎는 노동자 3명의 닮은 듯 다른 포즈를 담았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과 깎여진 나무의 질감 등 리얼리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주의 화가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단연 르누아르죠. 춤추는 한 쌍의 커플의 움직임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눈에도 포착이 돼요.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센스 있죠? 즐거운 표정의 왼쪽 작품에 비해 오른쪽 커플은 뭔가 진중하고 엄숙해요. 춤의 두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은 일본으로 임대되었다가 돌아왔다고 하네요. 빨간 가방을 메고 휙 지나가는 사람 보이시죠? 무심한 듯 감각적인 오르세 인스타의 스타일 같아요. 모네의 수련과 로댕의 걷는 남자 조각이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센스 있게 모네, 로댕의 대결이라고 적어놨네요. 부르델의 활 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실제 크기가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부르델은 로댕의 조수로도 일했었는데요. 미술관에서는 스승인 로댕과 같은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르세 미술관전을 진행할 때 한국에 방문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밀레는 이삭 줍는 여인들이나 만종밖에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신비로운 작품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계절을 그린 4점 중에 봄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밀레가 타계하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요. 자연에 대한 밀레의 깊은 경외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제가 오르세에 갈 때마다 꼭 보러 가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런 게 상설전의 맛이죠. 파빌리온 아몽은 회화와 장식미술이 함께 전시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앙리 루소는 파리 세관에서 일했었는데 그래서 평생 앙리라는 이름 대신 세관원인 두아니에라고 불렸다고 하죠. 루소는 4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49세 때 은퇴하고 전업화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화가, 아마추어 화가라고 불리면서 숱한 무시를 견디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인 전쟁인데요. 화면 전체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선들과 비율의 왜곡, 원근법의 파괴 등의 표현이 전쟁의 참사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전쟁을 목격한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루소의 미숙함이 그것을 독창성으로 이끈 셈이죠. 미술도 산업이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러한 산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한데요. 보건과도 그중 한 분야죠.
사실 보건가들에겐 철저한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고 해요. 현재 기술로 복원이 어렵다면 그냥 두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후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죠. 아무튼 오늘도 파리의 보건가들은 선대가 남긴 명화들이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과 시간 속에서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같은 작품을 세 번째 소개하는 건 사티TV로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휘슬러의 회색과 검은색의 구성 작품이 이동 중인 것 같아요. 마침 아침 햇살이 벽을 타고 그림에까지 드리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회색 배경에도 햇살이 머물렀습니다. 참 촬영 사진도 예술이죠? 빌헬름 함메르세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휴식인데 관람객들에게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휘슬러처럼 무채색에 가까운 저명도와 저채도의 화면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도와 색감 덕분에 오르세 미술관은 베르메르의 후손인가? 아니면 호퍼의 전신인가? 라고 적어 놓았네요. 좀 더 찾아보니 이분은 고요한 실내의 풍경과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이다를 반복해서 그렸다고 해요. 어쩌면 이분도 아내분이실까요? 지난 편에 나왔던 알렉스 카츠의 뮤즈이자 아내인 에이다가 생각이 나죠? 이름도 좀 비슷하고요. 오르세 미술관은 발기가 눈길이 닿는 곳마다 모두 다 미술관 얼굴급 명화들이죠. 마네의 올랭피아도 단연 얼굴급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인쇄물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직관했을 때 맨 오른쪽에 검은 고양이의 존재감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술작품은 인쇄물이나 모니터가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하나 봐요. 근데 요즘은 촬영과 보정 기술이 늘어서 오르세 인스타에서도 오른쪽 화면에 다양한 색상의 층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쿠르베의 그림도 오늘 여러 번 소개되네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대담하게 그려낸 세상의 기원입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에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마네의 올랭피아의 에로티시즘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오늘 세 번이나 소개되었던 제임스 휘슬러의 전 연인이라고 하네요. 오르세 미술관 아래로부터의 예술이라는 책을 출판했나 봐요. 영상 속에선 드가의 작품 속 발레리나가 닌자가 되어서 화면 속을 누비고 있습니다. 해시태그에 스위스 유머라고 하는데 다른 작품들도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궁금해요. 첫 게시물에 있었던 드가의 작품 얼굴 클로즈업이에요. 순간 포착이 특기였던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처럼 이 작품은 어린 발레리나의 얼굴도 생생하게 포착했어요. 미화됨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얼굴의 표현을 통해 14살의 소녀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네요. 오늘 사티TV에서 준비한 마지막 소개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역시 오르세의 수많은 대표 얼굴 중 하나죠. 아까 소개드렸던 올랭피아와 함께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이 작품 이미지를 올리고 작품 정보는 하나 없이 달아놓은 글이 더 인상적인데요. EU 회원국 국민이거나 장기 거주자 중에서 18세부터 25세까지는 미술관 입장이 무료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대작을 올리고도 무심하게 작품 정보는 올려놓지 않는 게 또한 오르세만의 특권이겠죠?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20개월 동안의 인스타를 쭉 훑어봤는데요. 사티TV의 색다른 기운이 필요할 때 다시 오르세 미술관 인스타에 들려서 2018년 3월부터 쌓여있는 게시물들을 리뷰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